박진우 씨에게 아내를 완전히 잃었다고 깨달은 순간은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임종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보다 몇 년 앞선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그의 마른 기침 소리에 옆방에서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는 지독한 정적을 마주했을 때였다. 그 정적은 텅 빈 집의 공허함이 아니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살아있는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마치 두껍고 투명한 유리벽처럼 그와 그의 아내 김서연 사이에 존재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그의 몸이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8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삐걱거리는 관절마다 내려앉아 있었지만 박진우 씨의 하루는 평생을 지켜온 군인 같은 규율로 시작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이부자리를 각 잡힌 호텔 침구처럼 정리했다. 전직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의 삶은 언제나 반듯한 직선과 정해진 시간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 습관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지나 세면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한옥의 아침을 깨웠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자 희미했던 정신이 맑아졌다. 거울 속에는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표정의 늙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인 적이 없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감정을 메마른 흙 속에 묻어버린 사람처럼. 간단한 아침 체조 후 그는 신문을 들고 툇마루에 앉았다. 서늘한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신문 활자들은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마당 한쪽, 아내가 가꾸는 작은 화단을 향했다. 국화가 만개할 계절이었다. 노랗고 하얀, 탐스러운 국화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청초하게 피어 있었다. 6시 반, 아침 식사 시간. 그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아내 김서연 씨는 이미 자신의 몫인 흰죽과 간단한 밑반찬을 차려놓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들어서는 것을 알았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긴 식탁의 양끝, 그것이 그들 부부의 현재 거리였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음식을 씹는 소리 외에는 어떤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았다. 박진우 씨는 묵묵히 죽을 떠먹으며 건너편의 아내를 힐끔 훔쳐보았다. 79세의 아내는 곱게 늙은 편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는 웃음도 많고 말도 많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언어는 침묵이 되었고 그녀의 세상은 저 마당의 작은 정원이 전부가 되어버렸다. 식사가 끝나자 서연 씨는 말없이 자신의 그릇을 들고 일어나 개수대로 향했다. 그것은 그들 사이의 오랜 규칙이었다. 각자의 식사는 각자가 해결한다. 박진우 씨도 자신의 그릇을 씻어 찬장에 넣었다. 함께 산 세월이 50년이 넘었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하숙인과 다를 바 없었다. 다시 툇마루로 나온 박진우 씨는 할 일 없이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아내는 어느새 호미를 들고 화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잡초를 뽑고 시든 잎을 떼어내는 손길이 지극히 정성스러웠다. 그녀는 꽃과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가끔씩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띠기도 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박진우 씨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파문이 일었다. 저 정원은 온전히 아내의 왕국이었다. 그가 교장으로 재직하며 학교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을 때 그녀는 저 작은 땅떼기에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기쁨을 심었다. 봄에는 튤립과 수선화가, 여름에는 장미와 수국이,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가 피고 졌다. 그녀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남편인 그는 없었다. 한때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다. 무거운 화분을 옮겨달라고, 울타리를 손봐달라고. 하지만 그는 언제나 바쁘다, 피곤하다는 말로 그녀의 요청을 외면했다. 중요한 회의와 손님 맞이가 그의 인생에서는 언제나 우선순위였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다. 혼자서 끙끙대며 무거운 흙포대를 나르고 서툰 솜씨로 톱질을 해가며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했다. 이제 저 화단의 꽃들은 아내에게 그 어떤 자식이나 남편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된 듯했다.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에 화답하듯 꽃들은 해마다 더욱 화려하고 건강하게 피어났다. 박진우 씨는 그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보며 낯선 질투심과 소외감을 느꼈다. 자신은 저 아름다운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아내는 그를 자신의 세계에 초대하지 않았고 그는 들어갈 방법을 몰랐다. 아니, 애초에 들어가려는 노력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의 구분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평생을 함께 해온 가장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멀고 생경하게 느껴졌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을까? 저 고요한 얼굴 뒤에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을까?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는 아내의 얼굴이 아닌 세상의 평가와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인이 되어 홀로 남겨졌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국화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윽하고 쌉쌀한 향기였다. 문득 그는 마루에서 내려가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무슨 말이든 좋았다. 국화가 참 예쁘구려. 혹은 힘들지 않소 같은 시시한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시멘트로 굳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슨 자격으로, 어떤 얼굴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침묵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이제 와서 작은 말 한마디로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익숙한 도피였다. 그는 책 속에 파묻히면 이 모든 공허함과 후회를 잊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는 그의 귓게는 아내가 흙을 고르는 서걱거리는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국화 향기가 계속 맴돌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쳐온 것은 세상의 번잡함이 아니라 바로 아내의 외로움이었고 그 외로움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아침 박진우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작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김서연 씨에게 정원은 단순한 꽃밭이 아니었다. 그곳은 지도에 없는 그녀만의 영토였고 세상의 어떤 자물쇠보다 견고하게 그녀의 내면을 지켜주는 성격이었다. 흙냄새와 풀내음,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의 향기는 그녀의 호흡이었고 땅의 감촉은 그녀의 무뎌진 감각을 깨우는 유일한 자극이었다. 남편 박진우가 서재의 낡은 책들 속으로 도망쳤다면 그녀는 이 살아있는 생명들 속으로 망명했다. 남편이 쩝쩝거리며 식사를 마치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그녀는 설거지를 했다. 그의 존재는 소리만으로도 그녀의 등골을 꼿꼿하게 만들었다. 한때는 든든했던 그 그림자가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옥죄는 감시의 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일부러 그가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원으로 나섰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쭈글쭈글한 손등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국화꽃의 시든 잎을 정성스럽게 떼어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꽃들은 화답하듯 더 생기 있어 보였다. 이 꽃들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성을 쏟은 만큼, 사랑을 준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답한다. 약속을 잊지도, 기념일을 지나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피워낼 뿐이다. 저기 서 있는 저 소나무는 우리 큰애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념으로 심은 거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저 붉은 장미는 막내가 시집가던 날 너무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사와서 심었어. 어찌나 가시가 돋쳤던지 꼭 내 마음 같았지. 정원의 모든 식물에는 그녀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그녀와 함께 늙어가는 살아있는 역사책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무, 어떤 꽃에도 남편과의 추억은 없었다. 그는 이 역사의 증인이 아니라 언제나 방관자였다. 그때였다. 툇마루 쪽에서 남편이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는 걸까? 제초제를 너무 많이 썼다느니, 물을 아껴 쓰라느니. 그의 지적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모르는 척, 듣지 못한 척하는 것이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터득한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지만 서연 씨에게는 그저 또 다른 소음일 뿐이었다. 그 화분들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하구려. 좀 치우는 게 어떻겠소? 서연 씨의 손길이 멈칫했다. 길을 막고 있는 화분들. 그녀가 어제 오후 내내 낑낑거리며 옮겨놓은 것들이었다. 가을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를 찾아 국화들이 햇빛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그녀만의 정성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그저 길을 막는 불편한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는 화분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오직 자신의 동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했다. 서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흙 묻은 손을 앞침에 쓱쓱 닦고는 그녀는 말없이 화분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침묵은 동의도, 반항도 아니었다. 그것은 체념이었고 거절이었다. 당신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이토록 다르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제법 무게가 나가는 토분을 두 팔로 번쩍 안아들었다. 끙 하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남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화분을 마당의 구석진 곳, 햇볕이 덜 드는 곳으로 옮겼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녀의 느리고 기계적인 움직임을 지켜보던 박진우 씨는 툇마루에서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내의 침묵이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멋쩍게 돌아서서 서재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쿵 마지막 화분을 내려놓은 서연 씨는 잠시 허리를 짚고 서서 숨을 골랐다. 남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까마득히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다. 지금처럼 쌀쌀한 가을날이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를 사고 잡채를 만들었다. 케이크를 사오는 것이 쑥스러워 직접 고구마 케이크까지 구웠다. 가 시집온 새색시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상을 차리고 남편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입에서는 중요한 교육청 사람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변명만 흘러나왔다. 그녀는 촛불을 꽂았던 고구마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밤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그녀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니, 아마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에만 열중해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서연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그녀에게는 그저 달력에 적힌 평범한 날 중 하나가 되었다. 기대를 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다. 남편이 쌓아 올린 무관심의 벽에 맞서 그녀는 침묵과 정원이라는 더 단단한 자신만의 벽을 쌓아 올린 것이다. 그녀는 구석으로 밀려난 국화 화분을 안쓰럽게 쓸어보았다. 미안하구나. 좋은 자리 빼앗아서. 그녀의 위로는 꽃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햇볕 잘 드는 양지를 빼앗기고 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던 지난날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였다. 그녀는 다시 호미를 들었다. 잡초를 뽑고 굳은 흙을 골라주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이 정원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세상이었다. 누구의 방해도, 누구의 평가도 없는 곳, 오직 그녀의 땀과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곳. 그녀는 남편이 만든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스스로 꽃과 흙으로 만든 더 아름답고 견고한 감옥을 짓고 그 안에 기꺼이 갇혔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상처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화분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침묵은 이제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만질 수 있을 듯한 실체적인 무게를 가지고 두 사람을 짓눌렀다. 박진우 씨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김서연 씨는 정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보이지 않는 국경선은 더욱 선명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으려는 암묵적인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린 것은 전화벨 소리였다.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박진우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재에서 나왔다. 화면에는 미국에 사는 큰아들 민준의 얼굴이 떠 있었다. 박진우 씨의 무뚝뚝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식은, 특히나 자랑스러운 장남은 여전히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어머니는요, 잘 있다. 내 어머니는 마당에 있겠지. 화상 통화 너머로 손주들의 재롱이 이어졌다. 할아버지를 외치며 화면에 얼굴을 들이미는 아이들을 보며 박진우 씨는 굳었던 표정을 풀고 몇 마디 말을 건넸다. 잠시 안부를 묻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아버지, 내년 봄이면 두 분 결혼하신 지 50주년 되시잖아요. 금혼식요. 그래서 저희가 그 즈음에 식구들 다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려고요. 조촐하게라도 꼭 파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금혼식. 박진우 씨는 잠시 그 단어를 낯설게 되뇌었다. 50년.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그 세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잃었는지 헤아려 보기도 전에 아들의 기특한 마음에 먼저 가슴이 뭉클해졌다. 기특한 녀석. 그런 걸 다 챙기고,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는 흔쾌히 대답했다. 모처럼 집안에 웃음꽃이 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내도 분명 기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전화를 끄는 그는 오랜만에 가벼워진 마음으로 거실로 향했다. 아내는 거실 창가에 앉아 낡은 옷가지를 꿰매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어 은처럼 빛나게 했다. 방금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부드럽게 가다듬으며 말했다. 서연 씨는 바늘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했다. 내년 봄에 애들 데리고 들어온다더군. 우리 금혼식 파티를 해준다지 않소. 당신도 기쁘지? 그의 말에 서연 씨의 바느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때문에 그녀의 표정이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하고 건조했다. 금혼식이요. 그녀가 되물었다. 누구를 위한 기념일인데요, 우리가. 기념할 게 뭐라도 있긴 한가요? 그것은 조용한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박진우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가 50년을 같이 살았소. 50년, 그게 기념할 일이 아니면 대체 뭐가 기념할 일이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다.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늘 속에 숨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공허한 눈빛이었다. 50년, 맞아요. 50년이죠. 하지만 그건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뿐이에요. 당신은 50년 동안 내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만 내 옆에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그림자, 민준이 아버지의 그림자. 하지만 내 남편 박진우는 없었어요. 궤변은 그만두시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내 청춘 다 바친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요. 박진우 씨의 가슴 속에서 억울함이 불길처럼 치솟았다. 그는 평생을 헌신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서연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의 둑이 터져버렸다. 해헌신이라고요? 당신이 한 건 헌신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었어요. 당신은 우리를 돌아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가장이라고 불러주는 당신의 명예를 위해 산 거예요.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지난 15년은 어땠고요?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약속했잖아요. 은퇴하면 꼭 유럽에 데려가 주겠다고. 내가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프로방스 라벤더 밭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유럽 여행, 그 단어에 박진우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런 말을 했던가? 까마득한 옛날. 술기운에. 혹은 아내의 투정을 달래주기 위해 무심코 뱉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기억 속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낡고 빛바랜 약속의 파편이었다. 아니, 그깟 여행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요. 당신이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면 될 것 아니오. 그의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서연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여전히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중요한 건 파리에 가고 못 가고가 아니에요, 내 꿈. 내 소망 같은 건 당신 기억 속에 단 1초도 머물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이었다는 사실. 바로 그거요. 당신의 중요한 회의, 당신의 동창회, 당신의 체면보다 항상 뒷전이었다는 거 지난 50년이 그랬고 은퇴 후 15년도 똑같았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서름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아이들 운동회 날, 홀로 김밥을 싸들고 앉아있던 일, 밤새 열이 펄펄 끓는 아이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를 때, 그는 교장단 회의 때문에 밤늦게 돌아왔다. 그녀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그는 병문안 시간보다 학교의 중요한 행사를 먼저 챙겼다. 그녀에게 유럽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내어주리라는, 자신을 아내로서 존중해 주리라는 마지막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15년이라는 시간 속에 먼지처럼 바스러져 완전히 잊혀버렸다. 박진우 씨는 아내의 절규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그는 아내가 말하는 사건들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인생이라는 연대기 속에서 그것들은 너무나 사소해서 기록되지 않은 페이지들이었다. 그는 아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인생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아니라 각주에나 겨우 등장하는 이름 없는 조연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서연 씨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이제 그만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민준이한테는 그냥 우리가 파티 같은 거 안 한다고 하세요. 그냥 이대로 여태 살아온 것처럼 조용히 삽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박진우 씨의 심장을 후려쳤다. 거실에는 그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 50년이라는 금빛 세월의 허상이 산산조각나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비참한 진실의 파편들만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사실은 아내의 눈물과 한숨으로 이루어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금혼식에 대한 다툼이 터져 나온 그날 밤, 박진우 씨와 김서연 씨의 집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문을 닫고 들어간 아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다. 박진우 씨는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부를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혼자서 찬장에 남아있던 마른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다. 빵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평생 처음 겪는 낯설고 비참한 저녁 식사였다. 밤이 깊어지고 그는 익숙하게 안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의 풍경은 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아내가 쓰던 이부자리와 베개, 반평생 그녀의 채취가 묻어있던 모든 것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옷장 한쪽도 텅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그의 물건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방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 건넌 방. 지금은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아들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안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정말로 그와의 공간을 떠나버린 것이다. 50년을 함께 쓴 침실을 버리고 먼지 쌓인 작은 방으로 스스로를 유배 보냈다. 박진우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다. 감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저 희미한 불빛이 마치 넘을 수 없는 경고선처럼 느껴졌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끝장나 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결국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차가운 패배감을 안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부터 한 지붕 아래 두세 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하나의 가정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뉜 두 개의 독립된 영토였다. 새로운 규칙들은 말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만들어졌다.
아침 식사는 서연 씨가 먼저 6시에, 박진우 씨는 그가 늘 먹던 6시 반에 했다. 부엌 사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서연 씨는 자신의 식사가 끝나면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박진우 씨는 그녀가 사라진 뒤에야 주방으로 들어섰다. 거실의 텔레비전은 낮 동안은 서연 씨의 차지였고, 저녁 뉴스는 박진우 씨의 몫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집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 물 트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만이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예민하게 의식했다. 박진우 씨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귀는 온통 건넌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쏠려 있었다. 아내가 기침을 하는 소리,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혼자 남은 안방은 우주처럼 넓고 추웠다. 옆자리에 빈 공간에서 올라오는 향기는 어떤 이불을 덮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는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온기, 그녀의 고른 숨소리, 이따금 잠꼬대하던 소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자 그의 얼굴은 급격히 쇠약해지고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한편 건넌방의 서연 씨 역시 편치 않은 밤을 보내고 있었다. 낡은 장롱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익숙하지 않은 잠자리는 그녀의 잠을 방해했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을 느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잠결에 뒤척이며 이불을 빼앗아가는 그의 밉살스러운 버릇에서 벗어난 것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익숙했던 소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차에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침묵의 시위였다. 그녀는 낮 동안 정원에서 몸을 혹사시켰다. 몸이 고단해야 딴 생각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외로움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받은 마음과 꺾이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한 지붕 아래 불과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두 개의 섬이 되어 떠 있었다. 가끔 복돼서 스치듯 마주칠 때면 그들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원수처럼 서로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에 흐르는 냉랭하고 어색한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자식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에서 박진우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아내의 안부를 전했고, 서연 씨는 전화를 바꿔달라는 말에 지금 읍내에 볼일 보러 나갔다고 둘러댔다. 그들의 위태로운 비밀은 깨지기 쉬운 유리성처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가을이 깊어지고 마당의 국화가 시들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 한때는 화려하게 피어났지만 이제는 냉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팽팽한 긴장감과 슬픔이 감도는 전쟁터이자 두 늙은 포로가 각자의 감옥에 갇혀있는 수용소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방법도 의지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늦가을의 오후는 변덕스러웠다. 아침까지만 해도 희미하게나마 온기를 품고 있던 햇살은
정고가 지나자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를 잿빛 구름이 빠르게 메웠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박진우 씨는 서재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아내는 아침부터 계속 정원에 있었다. 점심도 빵 한 조각으로 대충 때우는 것 같았다. 저러다 병이라도 날 텐데. 퉁명스러운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다 큰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는 다시 시선을 책으로 돌렸지만 단 한 줄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문을 때리는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것처럼 어둡고 낮게 내려앉았다. 바람은 이제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낡은 한옥의 문틈을 파고들었다. 박진우 씨는 결국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툇마루로 나가 마당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다. 여보, 그만하고 들어오시오. 곧 비가 쏟아지겠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존심이라는 돌덩이에 막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마른 입술만 달싹이다가 무심한 척 다시 서재로 들어왔다. 그리고 잠시 후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번쩍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듯한 섬광이 창문을 때렸다. 거의 동시에 우르르 쾅 천지를 뒤흔드는 것 같은 굉음이 집 전체를 울렸다. 박진우 씨는 82년 평생 들어본 중에 가장 가까운 낙노의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바로 그때였다. 천둥 소리에 끝자락에 섞여 날카롭게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쩍 하는 파열음, 그리고 곧이어 쿵 하고 무겁고 둔탁한 것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그것은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불길한 소리였다. 박진우 씨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책이 그의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생각. 서연,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무릎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미친 사람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툇마루로 향했다. 그가 거친 기세로 문을 열어젖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폭우가 장대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센 비바람에 나무잎들이 어지럽게 흩날렸다. 그리고 그 폭풍우의 한가운데 마당의 늙은 사과나무 아래에 그의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 마치 꺾인 꽃처럼 힘없이 축 늘어진 채로 그 옆에는 두 동강이 난 낡은 나무 사다리가 나뒹굴고 있었다. SEO, 서연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아내의 이름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분노, 자존심, 원망. 그를 지탱하던 모든 감정의 껍데기가 산산조각나고 그 안에서 원초적인 공포가 터져나왔다.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지독하고 서늘한 공포. 그는 비틀거리며 대도를 내려와 아내에게 달려갔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의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그는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빗물에 젖은 아내의 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동도 없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지난 며칠간 그토록 증오스럽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119에 전화를. 하지만 그는 핸드폰을 서재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올 시간이 없었다. 1분 1초가 급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아내의 무릎과 등 뒤로 자신의 팔을 집어넣었다. 삐걱거리는 자신의 뼈마디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호흡, 기압과 함께 그는 아내를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깃털처럼. 아니, 먼지처럼 가벼워서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토록 작고 연약한 사람을 자신은 평생 얼마나 무겁고 아프게 짓눌러 왔던가. 아내를 가슴에 품은 채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질퍽이는 땅에 발이 빠지고 거센 비바람이 그의 몸을 휘청이게 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놓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우주를, 자신의 전부를 안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전직 교장 박진우가 아니었다. 엄격하고 권위적인 가장도, 자존심에 상처 입은 늙은이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절박하고 필사적인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빗속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대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과 기도가 터져 나왔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제발. 지난 며칠 동안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집에서 그는 지금 아내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그들이 함께한 50년 세월의 애정이 깃든 낡은 한옥이 폭풍우 속에서 흐릿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기계의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우 씨는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흠뻑 젖은 옷에서는 흙탕물 냄새가 났고 그의 영혼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1분이 1시간처럼, 1시간이 1분처럼 흘러갔다. 그는 오직 수술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굳게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 한 명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박진우 씨는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의사 선생 아내는 어떻소? 의사는 그의 초조한 얼굴과 남루한 행색을 잠시 훑어보더니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넘어지면서 왼쪽 팔에 골절이 와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네요. 만성적인 피로 누적의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사다리 위에서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왔을 겁니다. 보호자분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죠. 연세도 있으신데 의사의 마지막 말은 직업적인 당부였지만 박진우 씨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심판의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영양실조, 피로 누적. 그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맴돌았다. 아내가 혼자 차려 먹던 소박한 밥상, 정원에서 해가 저물도록 일하던 구분등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내가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는 것을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최악의 보호자, 최악의 남편이었다. 아내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병실로 옮겨진 아내의 모습은 그가 평생 본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해 보였다. 하얀 병원 침대 시트 위에 눕혀진 아내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사라질 것 같은 마른 나무잎 같아 반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 하얀 깁스를 한 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간신히 들려오는 얕은 숨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죄책감을 후벼 팠다.
그는 아내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한때는 달처럼 곱던 얼굴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깊은 주름이 가득했을까. 고생만 시킨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깁스를 하지 않은 아내의 오른손을 잡았다. 흙길로 거칠고 투박해진 손. 그 손으로 아내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꽃을 심었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아내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천으로 그 손을 조금이라도 덮여주고 싶어 두 손으로 아내의 손을 감쌌다. 밤이 깊어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환자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좀 챙겨오라고 권했다.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내의 곁을 1초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젖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아내에게 필요한 속옷가지들을 생각하며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독하게 길고 외로웠다. 폭풍우는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젖어 있었다. 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졌던 그 집은 이제 묘지처럼 적막했다. 아내의 부재가 만들어낸 침묵은 그 전의 냉랭한 침묵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절망적인 공허함이었다. 그는 아내가 쓰던 건넌방으로 향했다. 아내에게 필요한 속옷과 세면 도구를 챙기기 위해서였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아내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아내의 공간이었다. 그는 서툰 손길로 작은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속옷을 꺼내려던 그의 손끝에 낡은 천으로 표지를 싼 작은 노트 한 권이 걸렸다. 호기심보다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노트를 꺼내 들었다. 서연의 꽃밭 일지, 아내가 정원을 가꾸며 쓴 일기였다.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차마 노트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침대맡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첫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그날그날의 정원 일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가을 국화에 진딧물이 생겼다. 막걸리를 뿌려주어야겠다. 내년 봄에 심을 튤립 구근을 주문했다. 노란색으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 색깔, 단순한 영농일지 같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속에는 정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내가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들이 조각조각 숨겨져 있었다. 어느 페이지의 여백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밤새 기침을 하신다. 배숙이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해드려도 드시지 않겠지. 또 다른 페이지에는 시의 한 구절이 연필로 희미하게 옮겨져 있었다. 네가 없는 곳에서 나는 외로운 섬이다. 가장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얼마 전 아들의 전화가 왔던 날에 쓰인 짧은 기록이었다. 민준이 목소리를 들었다. 손주들 웃음소리를 들었다. 잠시 외로운 걸 잊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워졌다. 금혼식이라니 텅 빈 껍데기를 축하해달라는 말이 참 잔인하게 들렸다. 그것은 아내의 영혼을 낱낱이 해부해 놓은 보고서와도 같았다. 그는 아내와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홀로 견뎌온 고독의 시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꽃처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벽에 걸린 그림처럼 혹은 가구처럼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존재로만 여겼다. 박진우 씨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눈물은 후회의 강이 되어 그의 메마른 가슴을 적셨다.
그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제대로 가진 적도 없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아내라는 사람을, 그녀의 세계를 알아가야만 했다. 설령 너무 늦었다 하더라도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새벽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고 맑았다. 박진우 씨에게는 이제 막 길고 어두운 영혼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서연 씨의 의식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걷혔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낯선 천장과 희미한 소동향 냄새였다. 그녀는 몇 번 눈을 깜빡였다. 여기가 어디지? 기억의 마지막 조각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 사과나무 가지를 붙잡으려 손을 뻗던 순간이었다. 아, 사다리가 부러졌구나.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팔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그 소리에 침대 옆 의자에서 웅크리고 졸던 그림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남편이었다. 서연 씨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한 눈, 까칠하게 자란 수염, 구겨진 옷차림. 그녀가 평생을 봐온, 언제나 꼿꼿하고 단정하던 교장 선생님 박진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늙은이처럼 보였다. 여보 정신이 드. 그는 허둥지둥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반가움과 안도가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생경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모진 말을 퍼부으며 분노하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사 간호사, 여기 환자가 깨어났소. 그가 복도를 향해 외치자 곧 의료진이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고 의식도 명료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다. 목이 마를 테니 내가 사과라도 좀 깎아주겠소. 그는 과도를 들고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평생 부엌일에 손 한 번 대본 적 없는 손길이었다. 사과 껍질은 뚝뚝 끊겼고 과육은 울퉁불퉁하게 파였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서연 씨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둬요. 내가 할게 라고 쏘아붙였을 테지만 그녀는 그럴 기력도 마음도 없었다. 마침내 토끼 이빨처럼 변해버린 사과 한 조각을 그가 그녀의 입가로 가져왔다. 서연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입을 벌려 사과를 받아먹었다. 사각, 시원하고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가 깎아준 음식을 받아먹은 것이 대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박진우 씨의 서투른 간병은 계속되었다. 그는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죽을 때워 와서 식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녀에게 한 숟갈씩 떠먹였다.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고 밤에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침대 옆을 지켰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어떤 사과보다 더 절실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서연 씨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다. 그녀는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그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얼어붙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녹을 리 없었다. 불신과 의심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다 또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쇼하는 걸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단단한 벽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박진우 씨가 집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그녀의 낡은 꽃밭 일지였다.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정원에 물을 줬어. 당신이 써놓은 이 노트를 보고 배웠지. 국화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그녀의 왕국에 들어갔다. 단순히 발을 들인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규칙을 배우고 그곳의 생명들을 돌보았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세계를, 그녀의 영혼을 이해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 그녀는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창밖의 먼 산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그녀의 눈가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퇴원하는 날, 박진우 씨는 그녀를 휠체어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안방, 그들의 침실로 데려갔다. 텅 비었던 옆자리는 다시 채워졌다. 그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의사가 알려준 대로 매일 그녀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며 재활을 도왔다. 처음에 서연 씨는 불편하고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며 그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끈질긴 노력 앞에서 그녀의 저항은 조금씩 힘을 잃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의 초입. 박진우 씨는 담요로 아내의 무릎을 덮어준 뒤 휠체어를 밀고 마당으로 나갔다. 잎이 다 떨어진 정원은 황량했지만 서연 씨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공간이었다. 박진우 씨는 조리개에 물을 담아와 아직 시들지 않은 몇몇 화초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어설펐고 물은 화분 밖으로 반이나 흘러넘쳤다. 서연 씨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아주 작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온기의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있었다. 시베리아의 동태도 봄은 오는가? 아직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깊은 땅 속에서 차가운 눈을 뚫고 올라올 작은 새싹 하나가 힘겹게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겨울은 소리 없이 깊어졌다. 마당의 모든 것은 색을 잃고 앙상한 뼈대만 남아 찬바람에 새우산하게 울었다. 김서연 씨의 팔에 한 깁스는 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깁스를 한 것처럼 자유롭지 못했다. 남편의 헌신적인 간병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같은 식탁에서 마주보고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다. 집안을 떠돌던 살얼음 같은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공기였다. 그들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서로를 대했다. 박진우 씨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서연 씨는 그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가늠했다. 수십 년간의 불통이 남긴 상처는 너무 깊어서 몇 달간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아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였다. 박진우 씨는 평소처럼 아내의 휠체어를 밀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황량한 정원의 한가운데 겨울 내내 비어있던 작은 텃밭 앞에서 휠체어를 멈췄다. 서연 씨는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녀가 내년 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심으려고 벼르던 땅이었다. 박진우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비어있는 땅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굽은 등에는 회한과 망설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다. 서연 씨는 묵묵히 그를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 꽃밭 일지를 읽었소. 서연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영혼의 독백을 그가 읽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당혹스러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양파망에 담긴 동글동글한 튤립국은 몇 알이었다. 여기 이 자리에다가 봄에 튤립을 심고 싶어 한다고 써놨더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그의 말에 서연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튤립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을 수십 년 전. 그가 프로포즈를 하며 건넸던 것도 길가에서 급하게 꺾어온 튤립 한 송이였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그녀의 마음을 희미하게 아려왔다. 박진우 씨는 그녀의 시선을 피한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저릿하게 할 만큼 절실했다. 내가 국은은 사왔는데. 그는 고개를 들어 마침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심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소. 흙의 깊이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물은 언제 줘야 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요. 그러니 당신이 나 좀 가르쳐주지 않겠소.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나 좀 가르쳐주지 않겠소. 평생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호령하고 지시하며 살아온 남자.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던 남자.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특히 아내인 그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자신의 나약함을 보인 적이 없었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그녀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항복 선언이었고 뒤늦게 전하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당신의 세계를 존중합니다. 그 세계에 나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서연 씨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도 원망도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응어리졌던 모든 감정이 녹아내리는 해빙의 눈물이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박진우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 씨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는 뻣뻣한 무릎을 굽혀 땅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서연 씨가 휠체어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르쳐주는 대로 작은 모종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깊이 파세요. 네? 그 정도면 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튤립 구근 하나를 흙 속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서연 씨가 불편한 몸을 움직여 휠체어에서 상체를 숙였다. 그녀는 아직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오른손을 뻗었다. 박진우 씨는 얼른 그녀의 손을 잡아 부축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그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 위를 덮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은 함께 희망의 씨앗을 품은 흙을 조심스럽게 쓸어 덮었다.
차가운 흙의 감촉 속에서 서로의 천이 아주 오랜만에 서로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의 땅 속에 그들은 튤립 구근과 함께 뒤늦은 화해와 새로운 사랑의 약속을 묻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따뜻한 봄을 함께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하늘에서 마치 그들의 시작을 축복하듯 하얀 눈송이가 한방눈이 되어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물러가고 땅이 녹기 시작하자 박진우 씨와 김소연 씨의 관계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튤립 구근을 함께 심었던 그날 이후 두 사람을 가두고 있던 마지막 얼음벽이 녹아내렸다.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를 50년 묵은 부부의 편안함과 갓 시작하는 연인의 설렘이 뒤섞인 기묘하고 따뜻한 공기가 채웠다. 그들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규칙으로 시작되었다. 박진우 씨는 동이 트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서툰 솜씨로 아내가 좋아하는 구수한 누룽지를 끓이고 생강차를 내리는 것으로 그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간 내린 생강의 알싸한 향기가 집에 퍼지면 그제야 서연 씨가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났소. 오늘은 어깨가 좀 어떻소? 박진우 씨는 아내의 팔을 주무르며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더 이상 침묵의 아침 식사는 없었다. 그들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밤새 꾼 시시콜콜한 꿈 이야기부터 오늘 정원에서 할 일들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부엌이었다. 평생을 남자의 공간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곳이 이제 박진우 씨의 새로운 학습터가 되었다. 서연 씨는 주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 박제자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여보, 된장찌개에 된장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요? 짜서 못 먹어요. 허허, 이게 손이 말을 안 듣는군. 양 조절이 제일 어려워. 간장은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 한 숟가락만. 아이고. 저런. 박진우 씨는 쩔쩔맸고 실수를 연발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가득했다. 서연 씨는 그의 서툰 몸짓을 보며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까르르 하고 터져 나오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박진우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는 일부러 더 과장된 실수를 하며 아내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멸치똥을 따는 법을 배우고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으며 그는 깨달았다. 지난 50년간 자신이 놓쳐버린 일상의 행복이 바로 이런 소소한 순간들에 있었다는 것을. 정원은 더 이상 서연 씨 혼자만의 왕국이 아니었다. 그들의 공동 프로젝트가 되었다. 날이 풀리자 그들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박진우 씨가 묵묵히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으면 서연 씨는 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그를 지휘했다. 거기 말고 그 옆에 상추를 심어야 해요. 오이는 햇볕을 좋아하니 저쪽 담벼락 밑이 좋겠군. 그들은 함께 씨앗 카탈로그를 보며 여름 텃밭을 계획했다. 마치 신혼부부가 새로 꾸밀 집의 가구를 고르는 것처럼 진지하고 설렜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아침 지난 겨울 함께 심었던 튤립밭을 가장 먼저 확인했다. 마침내 딱딱하게 얼었던 땅을 뚫고 초록빛 새싹이 뾰족하게 고개를 내밀던 날,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 작은 새싹은 그들의 새로운 사랑과 희망의 증거였다. 저녁에는 낡은 흑백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텔레비전에서 그들이 젊은 시절 데이트하며 봤던 영화가 나왔다. 기억나오? 당신 저 영화 보던 날 푸른색 원피스를 입었었는데.
박진우 씨의 말에 서연 씨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 그걸 다 기억해요. 당신은 영화표 사느라 돈을 다 써서 우리 그때 집까지 2시간이나 걸어왔잖아요. 그랬지. 돈은 없었지만 당신 손만 잡고 걸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지. 그들은 잊고 있던 과거의 행복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털어냈다. 더 이상 아프고 후회스러운 과거가 아니었다. 이제는 미소 지으며 추억할 수 있는 그들만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다. 박진우 씨가 영화의 주제곡을 나직이 흥얼거리자 서연 씨가 수줍게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마침내 아들 민준의 가족이 미국에서 도착했다. 금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인 것이다. 민준은 늘 그랬듯 무겁고 어색한 공기가 흐를 것을 각오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을 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현관문 바로 앞 화단에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꽃에 물을 주며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자식으로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다정한 풍경이었다. 아, 아버지 어머니, 민준이 넋을 잃고 중얼거리자 그제야 두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오, 우리 아들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그날 저녁, 집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로 가득 찼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손을 잡고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민준 부부는 그저 기적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녁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금혼식 파티는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박진우 씨가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연 씨는 남편의 시선을 받으며 온화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분명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파티를 하자꾸나. 이제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 아주 많아졌거든. 박진우 씨는 식탁 밑으로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까칠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고맙다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해서 전해졌다. 그들은 비로소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었다.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운 노부부의 진짜 신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봄은 약속처럼 어김없이 찾아왔다. 박진우 씨와 김서연 씨의 집 마당에도 봄은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모습으로 당도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고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서는 노란 개나리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들의 아침은 이제 새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박진우 씨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군인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숨소리에 맞춰 그녀가 잠에서 깨어날 무렵 함께 눈을 떴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갓 끓인 따뜻한 숭늉을 나눠 마시며 정원에 찾아온 봄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나 단절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완전한 이해와 교감에서 오는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가끔 박진우 씨가 신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하면 이것 좀 보시오 하며 아내에게 보여주었고 서연 씨는 뜨개질을 하다가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머리를 기대기도 했다. 그들의 일상은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흘러온 강물처럼 잔잔하고 깊어졌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지난 겨울, 시린 손을 맞잡고
함께 희망을 심었던 작은 텃밭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적이 피어 있었다. 수십 송이의 노란 튤립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만개하여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생명의 환희.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그들의 상처이자 치유였고 절망이자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눈부신 광경을 바라보았다. 겁그려, 박진우 씨가 나직이 말했다. 서연 씨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튤립의 꽃말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했던가. 수십 송이의 튤립은 지금 박진우가 평생 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고백처럼 보였다. 박진우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서연 씨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자 그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더없이 진지한 얼굴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비행기 티켓 2장이었다.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였다. 15년 전의 약속. 지금 지켜도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 씨는 비행기 티켓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이번에는 기쁨과 감격에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남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녀의 등을 토닥이는 남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더없이 따뜻했다. 그들의 오랜 갈등의 상징이었던 부서진 약속의 파편이 마침내 가장 눈부신 희망의 조각으로 다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이제 그들에게는 설레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일만 남아있었다. 잔잔한 배경음악이 깔리며 나레이터의 목소리로 전환됩니다. 참으로 인생은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진정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관심, 그리고 따뜻한 이해심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보약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장 혹독했던 겨울을 녹여 가장 눈부신 봄날을 선물하니까요. 80대의 노부부에게도 뒤늦은 신혼의 설렘을 가져다 준 것처럼 말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혹은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봄날을 놓쳐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고 체념하며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박진우, 김서연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희망을 품고 진심을 전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의 얼어붙었던 정원에도 눈부신 튤립이 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